삼성전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그러니까 노동권도 당연히 중요한데 기업 경영권도 중요하다라는 SNS의 글, 이런 이후에 삼성전자가 다시금 플러스로 전환된 거 오늘 오전장에 좀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일단 노무라 증권이 삼성전자 59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JP모건이 삼성전자를 48만 원, SK하이닉스를 30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LTA 장기 계약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하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미국 시장은 워낙 실적 안정성 이런 부분에 담보된 부분이 있고 향후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추세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주가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하나의 단위가 기준 단위가 PER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클리컬, 경기 민감 업종 이런 부분이라고 해서 경기의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거나 기업 환경이 좋을 때는 이익을 잘 벌어들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이익이 팍 줄어드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은 미국 기업처럼 PER로 평가하지 않고 PBR,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큼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PBR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워낙 갑의 입장에 있고 워낙 이익 창출이 뛰어나다 보니까 PBR이 아닌 PER 이런 공식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메모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성장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 재원 같은 경우에 24년부터 올해까지 예상치인데요. 160조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하반기에 뭔가 주주들을 위한 이벤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바 상당한 특별 환원을 기대한다라는 언급도 지금 JP모건에서는 했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68조 원 규모이고요. 내년은 더 늘어서 81조 원 정도 예상되는 바이고요. 내년 4분기에 팹 공장이죠. 조개 가동하고 그리고 반도체 5공장 팹 본격 가동은 28년 정도 중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워낙 인건비와 세금 부담이 있는 바 어떻게 보면 순이익의 증가 속도는 좀 완만하지 않을까 이런 멘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파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지 그에 따른 실적,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뭐 5월과 6월 이런 파업 이슈가 지나가 보면 그 이후에 LTA의 어떤 그 논의가 이런 부분이 계약이 맺어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니터링의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는 SK하이닉스의 가격,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JP모건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주 환원 얘기해서 SK하이닉스도 하나 써놨거든요. 총 240조 원의 현금 이런 부분이 환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내년까지의 예상치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나증권의 리포트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머리코드에서 김노코 반도체 연구원을 연결을 해서 LPDDI라고 해서 저전력 반도체가 메모리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을 쭉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가 사실상 굉장히 가격이 강해지면서 예전에는 스마트폰에 쓰였는데 이제 AI 서버, 특히나 엔비디아의 베라 루비 차세대 모델 있잖아요. 베라가 CPU라고 그때 이제 말씀을 김노코 연구원이 잘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수요 폭증에 따른 가격 경쟁력 우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김노코 연구원의 그 리포트 그런 부분은 저희 머니코드 전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질 때 메모리와
메모리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섹터 같은 경우에는 비중 확대 기회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중요한 이슈도 김놓고 연구원이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도 21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면서 최근 3년간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AI 서버, 데이터 센터의 수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가이던스 상향 여부 또한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차세대 제품인 베라, 루빈의 출하 시기 역시 확인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 포인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일에 한국 수출액 잠정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일에 일정 부분 나온 거 있었죠. D램, 낸드, SSD 모두 전 분기 대비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도출이 됐는데 이제 이런 거 보실 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년 전에 가격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 분기가 훨씬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김놓고 연구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전 분기 YOY 대신 이것도 중요하지만 QOQ 전 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하고 인상되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발빠르게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로 반도체 산업 지금 차익실험 매물 나오죠. 비중 확대를 오늘 하신다면 긍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오늘 머니코드에서도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버티면 괜찮을 수 있는 종목을 가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텔링은 그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님이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일단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관련주들이요.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기차 시장이 부진했는데 그나마 실적을 방어해준 거는 BESS 쪽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는 근거를 쭉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보면은 신차 출시를 하거든요. 그 효과를 보면서 성장이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전지 BES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시장이 증설 효과가 조금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게 내년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내년 CO2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한 기업들은 벌금을 매기게 돼 있는데 그 정산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조금 더 판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실현하게 되는 거니까요. 실감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성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은 유럽 BESS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이면 고성장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BES가 굉장히 중요한 효자 섹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업계 1위라고 할 수 있잖아요. CATL 이쪽으로 보면 BESS 관련해서 최고가 쓴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흐름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K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BESS 때문에 실적 개선이 가파르게 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플랫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은 LFP 배터리 굉장히 많이 알았다면 이제는 다른 배터리로 관심이 옮겨져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디움 같은 거 그리고 LME 이거 이제 망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나트륨 배터리라고 소디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찌감치 이곳에 투자한 곳이나 그리고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프리미엄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피지컬 AI 시대에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어떻게 보면은 상용화, 초입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피지컬 AI의 전고체 배터리는 사용될 수밖에 없고 휴머노이드 UAM 쪽에서 더 실력 발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러한 업종에 대한 분석을 쓰심과 동시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8만 원 목표 주가 상향, 신흥 SEC 1만 3천 원 목표 주가 상향, 상신 EDP를 3만 5천 원으로 신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목표 주가 상향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한 섹터의 연구원이 새롭게 그 기업을 분석하면서 제시, 그러니까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다시 분석을 한 거잖아요. 이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병화 연구원을 직접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한명화입니다. 네, 오늘 배터리 전반적으로 업종 리포트 잘 봤고요. 개별 그 종목에 대한 리포트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눈에 띄는 건 상신 EDP.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목표 주가를 이제 제시한 흐름인데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신 EDP는 삼성 SDI의 주력 그 벤더고요. SDI가 각형하고 원통형 배터리 두 개를 생산하잖아요. 상신 EDP는 이 각형하고 원통형 배터리에 캔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네, 삼성 SDI의 주요 벤더가 상신 EDP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의 캔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새롭게 제시한 이유는 실적이 괜찮아서인 것 같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됐나요? 네, 실적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상반기까지는 영업 적자가 나오다가 하반기부터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 ESS, 삼성 SDI가 이제 어쨌든 ESS를 좀 많이 만들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게 이제 기폭제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의 그 정전시 전력원으로 들어가는 PBU에 원통형 EV 그 원통형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캔을 주로 생산하는 상신 EDP가 실적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죠, 상승이. 네, 역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힘을 톡톡히 받았나 봅니다. 자, 그럼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좀 직접 들어볼까요? 네, 투자 의견은 뭐 당연히 저희가 바이로 이니시에이팅을 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계속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ESS의 성장세가 워낙 가파른데 ESS는 대부분 다 LFP의 각형 배터리가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 각형 배터리를 그동안 개발해왔던 셀 업체가 삼성 SDI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의 각형 배터리의 밸류체인 업체들이 사실은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그동안은 삼성 SDI의 벤더들은 딱 삼성 SDI에만 납품을 하면서 그게 사실은 고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여러 셀 업체들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ESS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업체들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신 EDP도 그걸 감안을 해서 과거에 이 회사가 받았던 PBR 밸류에이션 상단 근처를 적용을 한 35,000원을 저희가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합니다. 유의미한 질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이 밖에도 신흥 SEC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들려주시죠. 똑같습니다. 신흥 네. SEC도 지금 현재 이 회사의 턴어라운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삼성 SDI의 ESS고요. 신흥 SEC는 캔 위에 올라가는 캡 아세이라는 전액 누수 방지 모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과 상신은 사실은 같은 페이스로 그 성장을 하는 그런 업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턴어라운드 했는데 요번 1분기는 이익률은 좀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일회성적인 평가와 관련된, 그러니까 오래된 재고 관련해서 평가한다고 좀 이익률이 낮아졌고 2분기부터는 이제 정상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에, 그냥 삼성 SDI의 ESS 스토리에 계속 쫓아가는 이제 그런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성장 그리고 증설에 따른 내년도 이후로도 실적이 계속 좋을 것 같은 이런 지금 트렌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요런 그 삼성 SDI의 각형 배터리의
속해 있던 업체들이 최근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높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였는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병화 유진차증권 이사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신흥 SEC 그리고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주요 삼성 SDI의 주력 벤더로서 두 기업이 발맞춰서 간다라는 포인트 굉장히 중요했고요. 앞으로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중요한 포인트 나오면 매일 아침 여러분께 리포트 그리고 직접 목소리를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사실 최근에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주가의 흐름을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증권에서 김민경 연구원입니다. 머니코드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고 이건 이제 다른 종목이죠. 그때는 LG전자 말씀해 주셨고 LG전자 그 이후에 폭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오늘도 잘 가죠. 이런 시세에도. 어쨌든 이수페타시스 오늘 아침에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반도체 기판 이런 쪽으로 고성능 기판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다수 고객사에서 제품 개발하니까 긍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올해 1분기 영업이 괜찮았는데 중국, 후남 법인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도움을 줬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다중 적층, MLB, 고성능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하나를 팔아도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매출 비중 이런 부분이 높다 보니까 수익화 이런 부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면서 목표 주가 상단이거든요. 밴드 상향 이런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오늘 한번 픽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함정 관련해가지고 조선주 탑픽을 가려놓은 그 유의미한 또 리포트를 발견을 해서요. 직접 이걸 쓴 연구원을 연결해서 또 목소리 릴레이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이고요. 한승환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SK증권 한승환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 미국 해군이라고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 향후 30년간 그 함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이런 부분을 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 해군이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 내 함정 건조 역량 부족을 인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빠른 함정 조달을 위해서 이제 동맹 국가,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조선소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미 해군은 차기 회계년도에 최대 2척의 보조함 해외 건조 허용이라든지 수상 전투함의 일부 대형 비민간 모델, 그러니까 선체 블록 같은 거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법안 개정을 미 의회에다가 요청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내 주 계약자인 그 미 함정 건조하는 조선소들이 동맹국가 조선소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이후에는 해외 조선소에서 선체 블록을 제작한 후에 미국으로 보내서 무기체계 통합이라든지 테스트 등의 이제 민감성 범위를 포함한 이 최종 조립은 미국 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쪽에서 배 만들 여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 기대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K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향후 수혜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현황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기업을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상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는 이 특수선 사업부 그리고 특수선 건조 전용 야드를 보유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HD 현대미포와 이제 합병하면서 기존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캐파에 더해서 이 HD 현대미포의 4개 도크 중에
두 개 도크를 특수선 전용 건조 도크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선 3사 중에 아무래도 캐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HD 현대가 미국 진출 또한 당연히 계획 중에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해외 조선소에서 미국 함정 건조하는 이제 법안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그리고 자재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마진 극대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승환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오늘 쭉 보니까 조선주 비중 확대 전략이었습니다. 탑픽과 목표 주가까지 제시 부탁드릴게요. 네, 조선업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제시드리고 있고요. 종목에서 이제 탑픽은 방금 말씀드렸던 HD 현대 중공업 그리고 목표 주가는 97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탑픽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목표 주가 34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HD 그룹 계열사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마린 솔루션 앞으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환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를 열심히 쓰신 연구원님들 직접 연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실 때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각적인 자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 증권사 연구원님들의 리포트를 다시 PD님이 요거를 AI 자료로 시각화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전달이 좀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내심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현대차인데요. 메리츠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95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목표 주가 95만 원은 국내 증권사의 밴드 상향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멀티 ANI 융합 개발, AGI 개발인데 요거는 노동을 뭐 하나가 한다. 그러면 요거는 노동을 여러 개를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 개의 AI가 합쳐서 결국 완벽한 AI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요. 일단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제반의 현황, 그게 도시든 각 지역이든 사람들의 그 움직임이든 각종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을 복제하는 월드 모델을 구축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월드 모델이 구축이 되면 그 안에서 AI가 엄청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정교하게 훈련을 전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2단계고요. 세 번째는 가상 훈련을 마친 AI가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에 와서 그거를 제대로 수행해낸다. 이렇게 해서 3단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걸 결국 현대차가 해내야겠죠. 그래야지 주가 레벨업도 앞으로 더 되고 그걸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특명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차가 향후 5년간 2028년부터 700만 대의 AI 데이터 차를 배포하게 됩니다. 거리를 다니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런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안에서 나름의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로 AI 승부처를 이제 밟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테슬라 그리고 일부 중국 자동차 업체 요거 빼고는 현대차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밸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메리츠 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구글과 함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이고요. 결국 AI에 관련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런 거를 현실화하고 또 지능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28년 현대차가 지능 개발자의 위상을 구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또 내놨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피지컬 AI 도달하려면 이런 흐름들이 잘 선순환돼야 되는데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어쨌든 주가는 미래를 반영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표 주가 95만 원 상향했습니다. 현재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현대차도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제값을 받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을지 메리츠 증권의 그 리포트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로봇주가 좀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눌릴 때 우리가 조금 더 섹터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을 일찌감치 알아차리고 비중 확대의 기회를 좀 노려야 되는데요. 일단 BH 오늘 장중에 1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종목이고요. 워낙 BH 하면 이제 애플이 떠올리는데 로봇 강자라는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참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쓰신 연구원을 연결을 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왜 BH가 이 시대 로봇 강자로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지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박강호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의 박강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BH를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리포트를 잘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로봇 시장의 핵심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왜 그런지 좀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BH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은 애플 스마트폰에 이제 PCB를 공급하는 메인 업체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폴더블을 출시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수혜를 보면서 하반기 연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BH도 이제 글로벌 이제 포트폴리오 변화를 보면은 로봇이나 휴머노드 쪽으로 다각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로봇이나 휴머노이드가 향후 2, 3년 안에는 양산화되는 단계로 전환될 경우에는 이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전체 원가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액추에이터라는 부분인데 요거를 줄인 부분을 이 연성 PCB를 포함한 RF PCB가 이거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은 국내 PCB 업체 중에서 연성과 경성을 다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요걸 RF라는 부분을 연결한다면은 상당히 액추에이터를 줄이는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BH에 관심을 있고 또 BH는 폴더블과 노버 같이 엮어서 본다면은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라는 부분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BH 하면 이제 PCB라고 해서 전기의 길을 터주는 굉장히 핵심 그런 부품이죠. 특히나 경성, 연성 다 포함이 돼서 RF PCB라고 해서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작은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로봇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특히 이제 로봇 시대에 액추에이터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플 또 공급사로서 폴더블의 수혜도 받아서 양쪽에 수혜를 받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그 레퍼런스도 갖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경쟁력 조금 더 밝혀주시죠.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연성 PCB 쪽, 그다음에 연성을 기반한 RF PCB의 최대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력은 이제 애플한테 메인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적으로는 제품에 대한 브랜드, 그다음에 기술 경쟁력을 이미 검증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022년에 이 LG전자로부터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매출액도 3천억 정도에서 4천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한테도 이미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애플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한테 신뢰성과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미 휴먼 로봇에도 전환될 때도 이미 그런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까지 제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BH의 차별화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할 때 왠지 반사이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더 봐야 된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그 자회사와
하반기 때 미국의 생산법인을 이제 설립할 예정입니다. 결국에 본다면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애플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미국의 생산법인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하반기 때 생산이 일부 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자동차나 로봇 쪽에서도 매출이 일어난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그런 보호무 쪽에서 일부 회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의 경쟁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짚어주셨네요. 미국 쪽의 생산 라인이 구축이 되면 훨씬 관세 이슈 상쇄가 가능하고 미중 그 갈등에 의한 반사 이익도 고루고루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공급사뿐만 아니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이런 쪽까지 모멘텀이 붙은 BH. 오늘 장중에 급등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박강호 연구원 오늘 연결을 해봤습니다. 지수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이후에 오른다면 지금 눌렸을 때 비중 확대 기회를 고려해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오른 만큼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원래 주가는 이후를 반영해서 심리가 먼저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텔링을 좀 짜봤습니다. 하나증권에서 건설주를 픽할 때 지금 방법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봉쇄는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높고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수가 기업들의 고충을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금리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눌리는 흐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반도체 그동안 올랐던 로봇이 잠시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속해서 이러한 요소들이 조정이 될 때마다 어느 정도 이제 빌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하나증권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종목별로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건설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이슈를 보면 건설주에는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그리고 이란 중심의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은 G7 추가 논의가 다음 달입니다. 중순쯤에 있을 예정이라서 이때 어떤 이슈가 나와서 건설주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는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주는 지금 이 시각에서 개별적으로 이슈와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그런 안목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나열을 했고 대표적으로 삼성 E&A 픽을 했더라고요. 3분기에 수주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사우디 카푸지 육상 가스 처리 플랜트 입찰이 일단 완료가 됐거든요. 이게 20억 달러 규모인데 지금 경쟁사들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4월 30일에 입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비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입찰이 일정 부분 좀 연장이 됐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이거는 좀 규모가 25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이 부분에서 수주가 있을지 좀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 해상풍력 입찰 경제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표적으로 대우건설이나 코오롱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탑픽도 제시를 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PBR, 저평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맞물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IS동선은 6월 경산 분양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건설주 고르는 방법 이런 부분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을 때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의미 있게 제시를 했습니다. 안도현 연구원님이 제시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연결을 해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안도현 연구원은 운송 섹터를 담당을 하시거든요. 에너지 운송 특히나 전쟁 터지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증권의 안도현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나증권에서 운송 섹터 담당하고 있는 안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연결해 보고요. 호르무즈 개방 전략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아직 봉쇄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또 향해서 봐야 되는데 에너지 수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 호르무즈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해협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선박 통항량이 그냥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이전 수준을 보면 일간 최대 140척 정도가 통항이 가능을 한데요. 어쨌든 호르무즈가 개방되게 되면 이후에 이제 많은 탱커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대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탱커 스팟 시장이 수요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커의 강력한 모멘텀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목되는 점이 기존 중동에서 아시아권으로 가는 에너지 수송 루트가 다변화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다각화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만 쪽이 사실 주요 에너지의 허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아시아권까지 운반을 하려면 희망봉을 통과를 해서 아시아권까지 수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동에서 오는 것보다 시간이 2배입니다. 직관적으로 탱커선이 2배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탱커 모멘텀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영건이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 여기저기 봐도 탱커 수요, 그러니까 탱커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구나. 여기에서 탑픽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터지고 나서 워낙 이제 에너지 수송 커버하시니까 보면 항공유에 대한 부담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주 주가도 부담일 수밖에 없고 실적은 언제 개선되는 건지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항공주의 부담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항공유가가 사실 전쟁 이전 대비해서 2배 정도 수준으로 급등을 했는데 당연히 항공주에게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항공사 내에서 영업 비용 중에 항공유가 비중이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게 2배가 된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제 항공주에게는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항공유가를 고객한테 전가를 해서 높아진 운임을 고객에게 받을 수 있느냐, 요게 핵심인데 2분기에는 사실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미리 발권을 해 놓는 그런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전쟁 이전에 미리 발권한 티켓을 위주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쨌든 3분기부터 어떤 항공사가 그래도 운임을 올려서 승객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거는 국내에서 대한항공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노선이 매출 비중에서 한 50% 정도 되는데요. 여객 매출 비중에서 50%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 경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임 인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그런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화물사업부가 굉장히 캐시카우 사업부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항공화물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발권 시점이 여객 대비해서는 타이트하기 때문에 유가 전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도 LCC 같은 경우에는 감편을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시간대를 바꾸거나 이런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운항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단거리 노선에서의 점유율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대한항공이 이 파도를 잘 넘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혹시 연구원님 목표 주가를 상향한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투자 의견 이런 부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상반기까지는 사실 운송 섹터가 코스피 대비해서는 언더퍼폼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탑픽 위주로는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리포트에서는 페노션과 대한항공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페노션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페노션은 사실 기존에는 벌크 선사로서
포지셔닝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페노션의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수송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에너지 선사로서의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 이제 타겟 PBR이던 0.55배에서 에너지 선사 감안해서 0.8배로 상향을 하고 따라서 목표 주가도 기존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통항 재개 이후 강력한 탱커 모멘텀이 페노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2분기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3분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권 단가 인상을 통해서 이 부분 충분히 만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수급만 원활해진다면 내년에 증액 사이클 진입을 주가에서는 미리 선반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에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에너지 수송 그런 부분에서 페노션 말씀해 주셨고 또 안정적인 운송과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대한항공 이렇게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의 에너지 수송 담당하고 계신 안도현 연구원님을 연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섹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면서 여러분께 탑픽과 목표 주가 상향 기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K방산이 강합니다. 일단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K방산 수출이 1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1년 사이에 13%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천문화, 항공 우주 이런 부분이 전체 비중에서 한 98%를 차지하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K 방산 수출 그런 모멘텀 4월에 굉장히 강력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됐고 이거 JP 모건의 리포트입니다. 일단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탑픽 종목이 190만 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방산 굉장히 강한 이유가 이제 폴란드향 그런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잘 잡아주고 있어서인데 그 천무 인도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4월이 지났는데 4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2월에 18기에서 4월에 또 18기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36기를 해낸 건데 올해 목표는 40기였거든요. 그러니까 4월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36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목표를 도달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인데요. 인도네시아 KF21 관련해서 부품 출하가 시작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110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중동 국가들로 이제 천궁2 같은 거 굉장히 유명하죠. 수출 계약이 좀 임박한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 향후 3개월 내 굉장히 강력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JP모건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탑픽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DNA,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부분 좀 강력하게 시세를 좀 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솔케미칼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DS투자증권과 그리고 여타 국내 증권사들이 오늘 아침에 한솔케미칼을 분석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약간 이제 투자 의견이 좀 엇갈려서 비교 분석하라는 의미에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한솔케미칼은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 4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올려잡은 최근에 증권사들을 보니까 40만 원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8월 18일까지 6천억 원 정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는 추진 소식이 있고 향후 조금 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그냥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나프타 가격 상승에 인한 이제 과산화수소 이런 부분, 이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이 좀 발목을 잡았고요. 디스플레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만 여기에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는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쪽에서 수익성이 좀 개선될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1,895억 원으로 1년 사이에 한 21% 정도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린 거죠. 37만 5천 원에서 소폭 이제 37만 원, 소폭 하향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좀 긍정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가 돼서 매수는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해외 증권사, 국내 증권사 시각 좀 비교해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내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올리는 그런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1등의 자격. 이렇게 제목을 제가 지었고요. 일단 목표 주가가 국내 증권사 밴드에서 어떻게 보면 최상단입니다. 57만 원.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54% 정도 상향 조정한 거고요.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영업이익 올해와 내년에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377조, 내년은 무려 573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범용 디램과 낸드가 올해의 평균 가격을 이끌고 가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내년 범용 메모리 캐파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결국은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을 가져다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HBM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 목표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업계 1위를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사실 이 영업 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범용 디램과 비교했을 땐 좀 그 수준은 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HBM의 가격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니 내년 업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실적도 받쳐주는데 주주 환원 정책도 한 몫을 할 것이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게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의 마지막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도 잘 버니까 기록적으로 현금 주머니가 굉장히 빵빵하게 됐는데 그래서 향후 주주 환원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1등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우려 그것 때문에 조정은 마치 매수의 기회인 듯하게 리포트를 썼습니다. 목표 주가 57만 원 최상단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한국투자증권 같은 증권사인데요.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올려잡았고 역시 가격 밴드로 봤을 때는 최상단입니다.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380만 원을 올려잡았고 역시나 85% 상향 조정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이게 단순히 범용 메모리 이 차원이 아니라 AI 인프라 중에 핵심 그렇기 때문에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직까지 멀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높은 ROE라고 해서 이익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후에 저희가 머니코드에서 삼전닉스의 LTA 그러니까 장기 계약 체결이거든요. 이 소식을 좀 반빠르게 말씀드릴 텐데 최대 5년 장기 계약 구조가 성립이 됐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SK 하이닉스 긍정적인 흐름들이 구조적인 성장 진입 이런 부분에 있다. 경기 변동성 이제 아니고요. 긍정적인 실적 성장 구조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가격 하단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급도 실적도 잘 받쳐주는 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영업이익률이 뭐 제대로 잘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리포트였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자, 현재 시간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 이후에 증권사 리포트의 인터뷰 릴레이식으로 쭉 들려드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약간 좀 주춤한 흐름들이 있는데 어떻게 잘 풀어가면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그러니까 이 총파업 하루 앞두고 여러 가지 협상 그런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식하지 않는 듯 목표 주가를 상향한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리포트에 보면은 LTA라고 해서 장기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IBK 투자증권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두고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하는 거겠죠. LTA 공급 내용에 관련해서 리포트를 아주 상세하게 내놨습니다.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공급 LTA 체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기 계약이거든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업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공급자에 굉장히 상당하게 유리한 위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연대에 둔 거고요. 이게 계약에 있어서 핵심 우려 사항은 사실 가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상승할 때에는 가격 상승폭에 제한이 있으면 안 좋고요. 떨어질 때에는 쿠션같이 방어 장치가 없으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인데 결과적으로 IBK 투자증권이 봤을 때 공급 안정성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메모리를 공급해서 제품을 만드는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메모리 확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타이트한 수급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략 자산인 메모리를 구하려는 그런 수요 때문에 결국은 LTA가 정말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물 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터보컨트 약간 잊을만도 합니다. 근데 이거 AI 그러니까 구글의 신기술이었죠. 메모리를 덜 써고 어떻게 보면은 출원 속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그때 메모리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줬었죠. 하지만 이후에 차츰차츰 안정은 됐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AI 서버 메모리의 수요를 위축시킬까?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메모리 이런 부분에 있어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터보 퀀트 이런 기술 역시 메모리 시장의 긍정적인 자양분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앞서서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높이는 그런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는 낸드 그리고 D램 가격 이런 부분이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높아진 흐름들이 있었죠. IBK 투자증권에서 낸드 가격 상승세는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트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메이커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물량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급 상황을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D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해서 역시나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IBK 투자증권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단 3분기입니다. 3분기 이후에 가격 상승폭이 한 자릿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두 자릿수 막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면 이제 3분기 가서 가격의 상승률이라고 인상률 이런 부분이 한 자릿수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 1분기까지 상승이고 2분기는 보합을 예상한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 오르는 거 괜찮고 또 우리 투톱 잘 올라가야지 증시도 같이 올라가는 거 좋지만 이런 시그널들은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그 변동성에 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IBK 투자증권에서는 그런 부분 D램에서 약간 언급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짝꿍이죠. 이제 오늘 DB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14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당연히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분이 적용된 그런 결과였고요. 하이닉스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은 있는데 다행히 주주 환원 정책 그런 부분이 좀 받쳐지고 다행히 SK하이닉스가 잘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연동돼서 SK스퀘어 100만 원 선 오늘 떨어져도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3,100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이 공시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최초 배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중간 배당, 배당 총액 이런 부분 써놨고 자사주 매입 소각 전망이 있는데 추후에 더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언급이 된 상황이고요. 순 자산 가치 273조 원 이런 부분 반영을 하면서 목표주가 1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해 보시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있는 부분들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리포트를 오늘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10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특히 오늘같이 조정의 장은 더욱더 이런 부분이 눈여겨봐지게 됩니다. 특히 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511원 선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외국인의 매도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고 외국인의 매도는 추세적으로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안에 시장 전략을 아주 잘 담아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증권에 이걸 직접 쓰신 이경수 위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퀀트 애널리스트 이경수입니다. 네, 오늘 리포트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현황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좀 분석을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들은 올해 한 90조 정도의 순매도를 기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는 측면에서의 차익 실현으로 일단은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외인들은 한국 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상승세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인들 매도세는 그 정도로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은 사실은 연초에 한국의 지분율이 36%에서 지금 39%로 올라왔는데요. 비중을 갖다가 중립으로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올해 한 230조 원 정도의 순매도가 나타났어야 기존에 이제 중립의 의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90조를 매도를 하면서 생각보다 좀 덜 팔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인들은 한국의 어떤 그 개인 투자와 좀 다르게 글로벌 자산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항공모함 같은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자산군 중에서도 한국 주식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바로바로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글로벌 자산 배분 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그 자산군에 대한 비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외인들의 수급의 지금의 매도세는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을 강력하게 뭐 쇼셉 의견이다, 비중 축소 의견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 주식을 다른 방법으로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는 측면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네요. 매도세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분율, 한국 증시, K 증시에서 지분율은 늘리고 있어서 비중 축소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좀 추가적인 매도는 어떻게 견뎌야 되는 거지? 매도는 또 나올 것이 이런 부분 사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긴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추가 순매도는 좀 예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 포지션 자체가 너무 오버웨이시 되어 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지수 상승세가 완화될 때까지는 지수가 일단 상승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불가피하게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이제 1,500원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금리도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조금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한국 주식의 사이즈가 상당히 좀 커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의 임팩트하고 지금 비교를 하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들의 어떤 그 매도세는 추가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지수의 방향성을 강력하게 뭐 끌어내리는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분율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리포트 보니까 MSCI 이슈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하면서 투자 전략을 담으셨더라고요. 그거 좀 시청자분들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수급의 흐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글로벌 자산 배분 측면에서 한국 주식이 좀 높아졌다라는 것의 어떤 리밸런싱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국내 증시의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을 본다면 한국의 어떤 그 타겟 비중이 글로벌 자산 배분 측면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의 비중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월 말에 한국의 그 이머징 시장 내에서의 한국 비중이 상당히 좀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2월 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5.4%에서 지금 기준 22%까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측면이 5월 말에 리밸런싱을 통해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제 타겟 비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어떤 리밸런싱의 매도세가 나타나지만 5월 말부터는 MSCI의 어떤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면서 한국의 비중 확대가 그제서야 반영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중순에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와치리스트 등재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작년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그 작년에 부정적인 평가를 상당히 만회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액션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외인의 어떤 외환 시장 제휴화 이런 측면은 뭐 완전 이행 수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24시간 개장을 7월 달에 우리가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들의 어떤 지금 이제 그 이제 계좌 리테일 계좌도 좀 많이 확대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외인들의 통합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선진국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여러 가지 뭐 장외 거래라든지 뭐 지수 사양권이라든지 뭐 외인들의 통신주 등의 어떤 한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적 사항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MSCI 워치리스트의 어떤 등재 핵심 기조는 일단 개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워치리스트를 올려놓고 워치리스트에 등재가 되면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기 위한 또 평가가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선진국 지수의 편입 가능성에 일단 중장기적인 어떤 이제 서막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6월 중순에 어떤 평가, 워치리스트에 등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일단은 봐야 되겠는데,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외인들이 한국 증시 이제는 더 이상 이머징이 아니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이제 한국의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을 너무 이제 변동성이 높은 사이클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미국 빅테크의 어떤 일원으로서의 어떤 좀 중장기적인 안정성이 담보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지금의 정상화 과정 그리고 이후에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는 그 단계까지 우리 시장이 선진화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좀 과제가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분은 하나증권의 이경민 위원이었고요. 외국인 투자 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전반적인 전략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셔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런 재료, 인터뷰 더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후 한 분 더 남았으니까 계속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인데요. 대신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상당히 많이 내놨는데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섹터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좀 묶었거든요. 여러 개의 리포트를 한 장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킨 거고요. 대신증권에서 일단 셀트리온, 그래서 이건 빠르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새롭게 분석해서 이제 시청자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거고요. 일단 수익성을 확보했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 이쪽에 좀 강점을 가지면서 신제품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알테오제입니다. 최근에 여러 개의 불명예를 좀 벗었잖아요. 그러면서 코스닥 1위의 대장주의 역할을 앞으로 톡톡히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50만 원 지속적으로 이 이슈 있고 나서 50만 원짜리 목표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별 마일스톤, 로열티 이런 부분 이제 착착 받아낼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또 상업화, 품목 비중 이런 부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이고요. 내년 5공장이 이제 풀 가동이 됩니다. 이제 긍정적인 거고 미국 공장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이익 레버리지가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이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공장 증설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함께 받아갈 가능성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이 부분 보면 바이오 시밀러 이제 글로벌리한 그런 이슈이고요. 전방 수요가 좀 확대가 되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익 구조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목표 주가 62만 원으로 이 종목들이 다 커버리지가 오늘 게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T판 보면은 커버리지 게시가 된 게 20만 원인데요. RNA 치료제 시장 그리고 수주 잔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설 가시화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이제 제품 뭐 약 이런 부분이겠죠. 앞으로 많이 만들어내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가는 사람들 수요도 있고 그럼 중장기적으로 실적의 레벨업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요거 좀 보시고요. 유망 바이오 5종목이 오늘 이제 커버리지가 게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대신증권의 리포트도 꼼꼼히 참고해 보시고 목표 주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오늘 목표 주가가 상향된 리포트를 봤는데 흥국증권의 연구원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직접 쓰신 최종경 위원을 연결해서 또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도 됐으니까 향후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흥국증권의 최종경 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종경 연구원입니다.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일단 전쟁건설로브 1분기 실적 약간 좀 부진했던 걸로 보이는데 1분기 실적 분석해 주시고 향후 실적 전망 어떤지 그것까지 좀 들어볼게요. 네, 1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매출과 이익 성장 모두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동사는 매출액의 절반이 북미 시장인데 지난 1분기 미국 관세 정책이 일시적으로 변경되었던 영향입니다. 기타 수출 시장은 이란 전쟁 때문에 공급 지연 영향이 있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1분기 실적 부진은 일시적인 외부 요인들입니다. 2분기 이후에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동 이런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목표 주가 상향한 그 리포트를 보니까 앞으로 글로벌 수요가 좀 든든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재도 수요는 견조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같이 세계 곳곳의 재건 시장들의 수요도 견조하고요. 또 하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원전 시설 같은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장기적이고 견조하게 수요 증가를 계속 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한 그 단위까지 상향한 이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실적 적용 기간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적용 목표 PER은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부진이 있기는 했지만 2분기부터 실적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도 또 글로벌 수요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상황입니다. 네, 1분기 약간 삐끗했지만 2분기부터는 조금씩 달라지면서 글로벌 수요에 따른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전진건설로봇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 그리고 오늘 마켓나우 2부에서의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회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역시 세계 시총 1위 엔비디아의 실적은 왕답게 나왔습니다. 1분기 매출 보시면 예상치 대비해서 또 웃돈 흐름이었고 사실 엔비디아는 AI의 굉장한 주역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여기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왔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역시나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분석 나오면 항상 영업이익률 최고치 찍었나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역시 매출 총이익을 봤을 때 75%를 기록하는 그런 괜찮은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예상치를 웃도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EPS 역시 주당 순이익 역시 예상치 웃도는 흐름이 나타났고 중요한 건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 이런 부분 도 상회했을까라는 건데 역시나 이것도 웃돈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주주 환원, 추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런 얘기도 800억 달러 요 정도 규모로 좀 얘기가 된 상황이고요. 배당도 상향 조정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콜 이야기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무쪼록 AI 산업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수익화하는 데, 그러니까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조금 더 주목한다라는 내용이 주였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통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영향력 이런 부분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인터뷰를 하나 담아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 분석하시는 연구원인데요. 유진투자증권 손인준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손인준 연구원입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아침부터 보셨을 텐데 12분기 연속 매출 좀 잘 나온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지금 이 실적과 가이던스를 봤을 때는 시장 예상치를 모두 다 뛰어넘었고 계속해서 이 분기 매출 성장률이 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에 상당히 인상적인 실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가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사실 최근에 한 5분기 연속 정도로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캐펙스 발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이 미리 형성이 되어서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사실 2025년에서 2027년까지 가속 매출가 1조 달러로 그대로 유지한 게 살짝 실망 요인이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외에 이제 베라 CPU나 LPX 렉 같은 추가 성장 촉매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는 오늘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나 상승 추세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 주에도 보고서를 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다 스트롱 바이 의견을 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50만 원, 하이닉스는 320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80% 이상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이었던 점은 하반기에 루빈 가속기가 그대로 양산을 할 거라고 밝혔던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HBM4의 본격적인 램프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인증 지연이 발생했던 스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도 해주면서 이 램프업 속도를 다 같이 올리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HBM4의 정상적인 출하에도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언급한 CPU의 큰 접근 가능 시장 규모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서버용 DRAM과 HBM 모두 다 앞으로 성장성이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실적 발표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 주가 흐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좀 든든한 모멘텀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요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데이터 센터형 수출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약간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정부와 엔비디아 쪽은 중국에 수출을 해서 이 중국의 가속기 자립도를 좀 막으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 오히려 특히 중국 정부에서 이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중국 정부가 이러한 의지를 계속 유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국향으로 다시 매출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과 서방 지역 그리고 중국 외 지역은 이 분리된 시장으로 계속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시장에 미치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겠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인사이트 전해주세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또 이번 주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매크로 이슈로 이 조정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업황 자체는 사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가 자체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비중 확대 관점에서는 계속 유효하게 보고 있고 아직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듯이 반도체는 편안한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분석 아주 잘 해주셨고요. 이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 외에 반도체 단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인사이트 있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손인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인준 연구원님은 사실 이제 반도체 영역에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 앞으로도 종종 반도체 관련한 전략이 있을 때 인사이트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AI 관련한 이야기 좀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핫하게 보이는 종목이 뭐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기 최근에 국내 증권사에서 분석 많이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해외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고요. 오늘 두 자릿수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으로 1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AI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DB증권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공시가 났거든요. 굉장히 핫한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영해서 이제 DB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 거고요. 실리콘 커패시터의 대규모 그 물량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한 건데 실리콘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옆에 붙어서요. 반도체의 전기가 잘 통할 수 있게끔 잘 잡아주는 굉장히 작은 초소형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을 보니까 내년 1월부터 그 후년 말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고 1조 5천억 원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대형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이제 두 번째 실리콘 커패시터의 고객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커패시터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MLCC보다 더 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칩 가까이에 배치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정화되는 성능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원도 좀 안정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러다 보니까 AI 시대의 프로세서나 아니면 모바일 AP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벌써 대규모 계약을 맺은 만큼 이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커패시터라는 거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보시면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한 5,5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보면 2028년 약 1조 원 정도 이걸로 돈을 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DB증권에서는 삼성전기를 굉장히 국내 유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컴포넌트, 패키지 솔루션, 그 업황의 변곡점에선 선두 업체다라고 봤고 글로벌 유일한 기업으로서 목표 시총 같은 경우에도 120조 원으로 잡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삼성전기 이런 부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JP모건이거든요. 삼성전기 올릴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대폭 잡았습니다. 목표 주가가 98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145만 원까지. 물론 DB증권은 160만 원. 거의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권사 최상단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98만 원 대비해서 145만 원으로 굉장히 대폭 올려 잡은 거라서 비중 확대는 유지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계약 커패시터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보면 예전에는 무라타와 TSMC 중심이었다면 신규 고객사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팹리스 솔루션 프로바이더 공급자로 역할 모델이 좀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하면은 기판, MLCC 두 축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성장축으로 보이는데 MLCC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서버에서 IT 쪽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면 가격 인상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하반기부터는 IT, MLCC 이 시장에서도 가격 인상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IT 비중은 축소될지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5%에서 2028년 32%로 비중이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판인데 이쪽도 생산 능력이 좀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앞서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데 베트남 쪽 12억 달러 투자 계획 일단 있는 상황이고요. AI 수요가 이제 GPU도 중요하지만 GPU에서 CPU로 또 가면서 한 번 또 폭발하는 시기 딱 이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기판 이런 부분 안정적인 고부가 가치 기판 수급에 대한 그런 목마름도 굉장히 고객사에서 심하고요. 그로 인한 가격 인상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JP모건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고성능 기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조 원 좀 이상해서 28년도 보시면 6조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드라마틱한 성장을 앞으로도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증권사, 국내 증권사 두 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빠질 수가 없겠죠. 하나증권에서 ESS 배터리는 희망이다. 이 제목은 이제 제가 이렇게 붙여본 거고요. 어쨌든 2차 전지에 있어서 ESS는 희망인 거는 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ES 시장이 설치량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고 공급망도 재편이 되면서 이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 쪽 봐야 되거든요. 유럽 쪽 보면은 ESS 사업에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에서 이제 제품 이런 부품까지 좀 확대되는 중국을 규제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ESS 공급망에 앞으로 탈중국화 이런 부분도 가속화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당연히 셀 메이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리포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언급해 드렸는데 제가 압축해서 써놓은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여전히 든든한 축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도 나왔고 그리고 뭐니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 올라가고 있고 오늘 52주 신고가 쓴 종목 또 삼성전기 있죠. 이렇게 이제 AI 이런 쪽은 다 또 전력 서비스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안전자산 대표적으로 채권이잖아요. 근데 채권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면 그쪽은 투자 자산의 매력을 많이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리포트가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채권뿐만 아니라 AI 시대를 읽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숨어져 있어서 제가 오늘 윤여삼 위원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만나볼게요.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 윤여삼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제목이 일단 사로잡았습니다. AI 때문에 채권이 죽는다. 이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이 리포트를 쓰게 되셨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 후유증으로 유가 때문에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한 축이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쪽에 연관이 많이 돼 있죠. 이 반도체 호황 속에 이 치플레이션 이게 또 채권 시장에 물가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 AI 시대는 높은 생산성을 유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은 꼭 성장성 아니겠습니까? 성장성이 높아지면 그만큼의 기대 수익률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소외 그리고 더 많은 기대 수익률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최근에 약세를 나타내는데 이 반도체 호조도 크게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과연 반도체를 죽일까? 이 생산성이 개선되는 시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리포트에 녹여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지만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포트의 비중 이런 조절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채권 투자는 순환기라고 표현해보면 지속될까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내년까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만 600조, 내년 800조 이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기조대로 간다고 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올해 3%, 내년에도 2% 중반 이상, 그리고 글로벌 성장의 기세 자체가 바뀔 거기 때문에 물가도 오르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 기조적인 약세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게이트와 같은 실적 우려들도 불거지고 있고 제가 이 자료에서 나타냈던 것 중에 과거 버블들이랑 좀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철도 버블 때도 한 30년의 장기간 투자가 있었지만 한 해 GDP의 캐펙스를 한 5에서 6% 이상 쏟아부었는데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발 AI 소프트웨어까지 다 합치면 작년부터 지금 GDP 한 9% 되는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의 투자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반도체 칩 가격들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수익성, 미래의 멋진 신세계를 꿈꾸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제가 그래서 이번 자리에서 제일 주목한 건 지금 우리 다들 또 이 지금 좋은 흐름이 또 어떻게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과거의 버블기 때 한 산업이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를 넘었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철도 버블이 역사상 최대치인 한 업종이 전체 시총의 60%를 차지할 적도 있는데 지금 미국의 AI 빅10이 지금 시가총액의 40%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유수의 버블 때랑 유사할 정도의 주식시장에 좀 버블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는 내 돈으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잉여현금, 프리캐시 플로우가 늘어나는 경로에 맞춰서 지금 AI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가 같이 늘어왔는데 올해부터 이 치킨 게임에 거의 경전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이 AGI 시대에 선도를 하기 위해서 캐펙스는 엄청난 기울기로 이제 조 달러 단위로
확증하는 반면 프리캐시플로는 올해 아마존이 마이너스, 내년도에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회사들의 프리캐시플로가 내 잉여현금이 바닥으로 간다. 물론 영업현금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 떨어져 갈 때 과연 투자를 더 늘리고 확대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시점. 전 내년쯤 가서 일부 이제 우리 과거의 포탈, 인터넷 시대에 미국에서는 구글,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살아남은 이런 흐름이 내년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항복을 하는 회사가 나왔을 때 지금 쌓여있는 데이터 센터, 캐펙스 이런 것들이 땡처리로 나올 수가 있다. 그때가 아마 이 반도체 투자에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 주구장창 피지컬 AI라든지 좋은 투자의 흐름들은 있겠지만 지금 단기간에 막대한 과열과 쏟아진 투자에 대한 열기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올해의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내년쯤에 갔을 때 여기서 항복하는 업체들이 좀 나오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살펴보자. 그때가 채권 시장에는 또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권시장 안에서도 주식시장의 투자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면밀한, 긴밀한 그런 관계를 오늘 윤여삼 위원님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AI 수익화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그런 흐름들, 그 인사이트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내년도 수익화 이런 부분에서 패자와 승자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주안점을 두면서 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주식 시장, 특히 반도체 시장의 흐름 짚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과 함께 위험자산 그리고 안전자산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살폈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윤여삼 위원이 AI 수익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리포트를 붙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카카오와 NC를 탑픽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카카오가 나왔으니까 이제 카카오를 좀 바라볼까? 정말 될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매수였고요. 69,000원 목표 주가였고요. NC는 이제 게임 쪽에서 이후에 좀 말씀드릴 텐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 그리고 44만 원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신규 그 검색 광고, 커머스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신규 성장 동력 이런 부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탑픽으로 제시가 됐고요. NC 같은 경우에는 벌써 2개의 신작이 흥행을 했고 라이브 서비스의 역량을 입증하고 있는 바 9월에 글로벌 신작도 있거든요. 그 출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을 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약간 내수 플랫폼, 사실 뭐 커머스나 광고가 안 됐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참 못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AI 시대에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AI 플랫폼으로 재평가받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업사이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축이 있는데 한 축은 AI 에이전트고요. 알아서 잘 행동까지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 맞춤형 비서 역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면서 이런 축으로 성장 동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잘 생각을 해보면 AI, 에이전틱, 커머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부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쇼핑, 결제 이런 부분을 잘 되면 락인 효과라고 해서 마케팅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그 플랫폼을 쓰면은 그게 또 잘 되면 다른 데로 나가지 못하는 소비 심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락인 효과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거래 입점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좀 모델이 달라지면서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B2C라고 해서 기업이 소비자가 이렇게 컨택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수익화 해법에 굉장히 골똘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AI 에이전틱 커머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신기한 게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략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기존의 커머스를 강화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폐쇄적 전략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KB증권에서 카카오 언급을 했는데 카카오, 구글,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생태계로 좀 확장이 되면서 여기 보면 카카오와 네이버의 전략이 좀 다르구나. 이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는 AI 에이전틱 커머스로서 부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 미래 성장 동력을 안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또 게임 사업 같은 경우에도 AI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눌릴 가능성도 있지만 왜냐하면 AI 때문에 게임 장벽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AI 활용을 잘하는 게임 업체는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 NC가 탑픽 종목이었고 여기 보시면 라이브 서비스 역량이 입증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라이브 서비스 잘하고 강력한 IP가 있고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AI 역량까지 잘 해준다면 그런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나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카카오와 NC 대표적인 종목으로 얘기했으니까 KB증권의 리포트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쪽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사이드에서 인사이트를 듣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흥국증권 최종경 위원을 좀 연결해서 삼진제약 오늘 목표 주가 상향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종경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리포트 잘 봤습니다. 삼진제약이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올리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기본적으로는 실적 적용 기간 변경을 반영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업계 전반의 영업 위기 속에서도 코프로모션 성과나 그 연구개발 협력 성과 같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경쟁력을 반영을 한 결과이고요.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중소제약 명가가 보여줄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력은 아무래도 글로벌 연구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리바이오의 AR1001 임상 3상 종료입니다. 아리바이오는 삼진제약과 2022년부터 연구개발 동맹을 맺고 그 양사 약 300억 원 규모의 상호 지분 취득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과가 아리바이오의 AR1001인데요. 이 신약이 최근 중국 푸신제약하고 최대 7조 원에 달하는 기술 이전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기계약권까지 누적으로 합치면 10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 올해 9월에 임상 3상 주요 지표 결과 발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삼진제약에게도 뭐 중요한 그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쪽 사이드 이런 리포트 나오면 또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흥국증권의 최종경 위원과 함께 삼진제약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리포트가 나올 때 어떤 기술 그리고 수출 계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이 든든한 동력이 이제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5년 만기입니다. 총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20%는 서민들에게 우선 배정이 되는데 서민이라고 하면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금은 7천만 원까지이고 그리고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소득공제 이 이슈가 있습니다. 배당 소득도 9.9% 분리 과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정부 재정 출자분,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손실 좀 막아주는 흐름들이 있는데 약 20%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소득 공제와 정부가 이런 출자에 대한 부담감 안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인책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국민성장펀드, 일반 정책성 펀드가 역시나 이제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접 투자 7조 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은행과 또 민간 운용사가 참여하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이에요. 테크 이쪽으로 AI 시대 이런 부분으로 발빠르가 누가 점유를 하느냐, 이 부분 중요할 것 같은데, 스케일업 하는데 자금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업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공급이 일단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견 기업보다는 벤처 기업이 대상이 되고, 이 코스닥 상장사에 그렇기 때문에 자금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자금이 코스닥 벤처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긍정적인 매기가 또 오늘 한 차례 코스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R&D 그리고 캐펙스 매출의 한 30% 이쪽으로 투자한 기업 중에 적자를 힘들어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상증자나 매자닌 형태로 신주 발행에 대한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높은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코스닥의 투자처는 어디인가 봤을 때 제야, 바이오, IT, 로봇, 우주, 항공, 오늘 이런 섹터가 또 오르면서 코스닥을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위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코스닥 또 이후에 우리가 멋진 그런 지수를 만들어내는데 든든한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코스닥, 이곳이 투자처다 발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 대담에서도 또 자세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섹터는 광통신, 통신 장비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통신 섹터, AI의 정말 필수적인 이제 섹터가 됐거든요. 이 리포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증권의 리포트였고, 피지컬 AI는 통신으로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라는 의미 있는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최근에 AI 엑스포가 개최가 됐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DPU, 그러니까 CPU 대신 데이터를 교통 정리해 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광통신 쪽 이런 기술들도 함께 소개가 됐는데요. 요즘에 보시면 오픈 월드, 글로벌 월드 이런 단어를 많이 들으실 텐데, 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왜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면 그대로 하는 로봇이 아닌 이제는 스스로 행동하고 또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AI 에이전트 로봇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로봇이 여러 가지 변수, 외부 변수에 예측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한 변수에도 행동을 하는 거, 그걸 바로 이제 오픈 월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월드는 AI 에이전트 로봇이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간, 그러니까 범용 공간에서도 한계를 두지 않고 거기에서 작동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글로벌 월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픈 월드, 글로벌 월드 이런 부분을 잘 소화하려면 결국 통신이 끊어지면 로봇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통신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튼튼한 그리고 든든한 통신망 연결이 굉장히 필수다, 이런 개념으로 쓰여 있었고요. 그래서 통신을 잘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기지국을 세워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AI 엑스포에서 오이 솔루션이 제시한 그런 기술을 관심 있게 봤더라고요. 그게 바로 서버용 고출력 LG 광엔지, 그러니까 광통신에 필요한 그런 통신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긍정적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6만 원으로 유지를 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서버용 고출력 LG 광엔진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일단 핵심 R&D 이런 부분은 한 고개를 넘었다,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 서버용 고출력 LD 광행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LD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소수 기업만 이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이 솔루션이 피지컬 AI
광통신 그리고 통신 시대에 굉장히 핵심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고요. 이게 서버부터 기지국까지 통신 쪽에서도 굉장히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그 모든 역할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통신 섹터인데 그쪽으로 좀 언급이 됐고요. 기지국이 많이 설치되면서 트랜시버 수요, 이거 핵심 부품이거든요. 수요도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통신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OE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1분기 실적도 괜찮았거든요. 물론 영업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사이에 적자 폭이 대폭 축소가 되면서 이쪽에서 좀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할 수 있었었고요. 일본 쪽에서 자체 개발한 LD 이쪽 칩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수익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하반기 되면은 흑자 전환이 가능한 실적 모멘텀까지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광통신 굉장히 중요하고 통신이 필수적인데 OE솔루션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꼭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자금이 어디에 집행이 될 것이가 이것을 필두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노공업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오강호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리노공업 왜 AI 시대에 필수 기업인지 한번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 리서치센터 IT팀의 오강호 연구원입니다. 네, 자 리노공업 오늘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올려 잡으셨다라고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기준치를 약 13% 정도 상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이제 하이 밸류에이션 성장 구간에 대비해서 이제 할증을 주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밸류에이션 선정 시기는 이제 실적 고성장 구간으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1차 구간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IT 수요가 개선되었던 구간이랑 2차 구간은 이제 AI 시장 개화가 일어난 2023년 이후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밸류에이션의 할증을 적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치평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실적인데 일단 1분기 실적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중요한 모멘텀 이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35% 정도 성장한 473억 정도가 이제 나왔었고요. 주요 제품인 리노 소켓과 리노 핀이 각각 33%, 21%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2.8%포인트 증가한 47.4%를 기록했습니다. 네, AI 시대의 필수는 소켓이다. 이 문구가 인상적이어서 이 리포트를 다뤘거든요. 그러면 1분기 실적 이외에 하반기 실적 전망 괜찮아서 목표 주가를 올리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주요 제품 단에서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 리노공업의 이제 리노 소켓이나 리노 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AI 시장의 이제 수요가 높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반도체에 관련된 메모리, 비메모리,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시장 내에서 제품 테스트를 담당하는 부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 구간을 놓고 보면 2023년에 이제 AI 시장이 개화된 이후에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QA량, 수량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소폭 가격이 빠진 구간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상향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피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실제 실적과 이익률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관련된 이 소켓 업체들의 밸류에이션도 다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리노업의 하반기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시대의 필수는 소켓이다라고 강조해 주셨고 리노공업의 핵심 제품이 리노 소켓, 리노 핀이다라고 하면서 각각 실적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P와 Q, 그러니까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실적을 이끌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리포트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오강호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AI 시대의 필수 자본처 이런 부분으로 매력적인 기업 발굴 지속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삼성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삼성물산의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JP모건이 기존에는 37만 원으로 삼성물산을 잡았었는데 대폭 올려잡아서 57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이렇게 매수 포인트를 잡는 데는 세 가지를 얘기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가치가 높아져서 삼성물산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인데 당연히 여기는 뭐 두말할 나위 없겠죠. 반도체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JP모건에서 배당 수익 부분을 좀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배당 수익이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특별 주주 환원을 100% 했을 때 이 시나리오를 가정해 봤을 때 삼성물산에 유입되는 배당 수익 역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JP모건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만요. 배당 수익이 5조 7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후 60% 환원을 가정할 때 한 주당 그러니까 DPS 주당 배당금이 21,250원으로 배당 수익률 한 60.1% 되는 거고요. 더 이후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년과 후년 DPS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 22,000원에서 26,000원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의 핵심 사업 역시 긍정 쪽이다라는 것이 이게 세 번째 모멘텀으로 얘기를 됐는데 삼성전자의 투자, 캐펙스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설 부분의 수주가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평택 반도체 5공장, 6공장, 그리고 용인, 미국 테일러 공장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JP모건이 목표주가 대폭 상향한 이후 삼성전자와 배당 수익의 극적 강화 그리고 핵심 사업이 긍정적이어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정리드립니다.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주가도 잘 가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 주가 13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 가지 이제 주력 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AI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거 가스 터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가스 터빈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GE 버너버 같은 경우에 1분기 신규 주문을 따져봤더니 1년 사이에 59% 증가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신규 주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신규 수주됐던 거, 수주 잔고에 비해서 10에서 20% 정도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가스터빈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해 당연히 마진이 늘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제목에서 가스터빈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전 주기기, 그러니까 대표적인 원전주로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 대미 투자 이쪽에서 주가 상승을 볼 수 있다. 이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일본의 대미 투자 사례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 쪽에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전기요금입니다. 그런데 그 인상분을 일본의 대미 투자로 막으면서 그걸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 쪽은 가스터빈과 SMR 이쪽으로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도 대미 투자할 때 이쪽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베트남 닌투언 2호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후보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가장 빠른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8월에 팀코리아가 MOU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베트남 쪽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폴란드, 불가리아입니다. 기자재 수주에 대한 모멘텀 보셔야 되는데 올해와 내년 수주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가셔야 되고 있다.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 이런 부분 많이들 좀 걱정하시는데요. 그 밸류체인 변화는 변수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 이쪽을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가스터빈 이것도 굉장히 핵심 동력인데 가스터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훨씬 승자의 여유를 부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모멘텀을 SK증권에서 봤으니까 목표주가 상향 이유 여러분들 잘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롯데정밀화학 목표주가 7만 원으로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 이제 합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유 수급 이런 이슈 있고요. 원재료 가격 불안도 여전히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에 그래도 취약한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덜 낮은 거죠. 그래서 석유비가 원재료 비중이 낮기 때문에 원유 수급에 대한 그런 연관도 낮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주요 사업은 셀룰로스, 가성소다인데 그 부분 조금 이후에 살펴드릴 거고요. 사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도 그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고 시황 변동에 덜 민감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원료 조달이나 제품 판매가 비교적 다른 그런 기업보다 안정적이어서 이때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주요 산업이 셀룰로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린 소재 부분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게 롯데정밀화학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모멘텀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주 사업이 셀룰로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기반으로 고부가 소재 그런 기업을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메셀로스, 헤셀로스 이게 있는데 이거는 쉽게 건축과 페인트용 첨가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니코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식의약품용 캡슐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먹을 때 뭔가 질감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코팅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메셀로스, 헤셀로스, 애니코트 이런 걸 그린 소재라고 하는데 그린 소재 부분에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게 또 실적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의약용 셀룰로스 생산 능력은 확대될 것으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연간으로 해서 생산 캐파를 좀 늘린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1위 기업이 있거든요. 갈라콘. 이쪽에 장기 유통 계약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팔릴 수가 더 있겠죠. 안정적인 판매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롯데정밀화학 이런 전쟁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까지 살펴드렸습니다.